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 이후 지지율이 더 떨어진 걸로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을 향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윤한 면담이 이뤄지기 전인 10월 셋째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2%였습니다. 하지만 면담 직후인 22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사에서는 20%를 기록해 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이후 6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가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정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논란 못지않게 경제와 민생 문제 등이 꼽힌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3분기에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수출 조정과 건설 부진으로 성장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필요할 경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을 겨냥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등이 23억 원 수익을 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건축업체 히림과 김 여사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코바나 콘텐츠 후원업체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한 북한군을 타격하자고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 야당이 신북풍몰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면담 직후엔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으나 대통령실은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사안별로 선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공방전, 여론전을 넘어 본격적인 세력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인데 개파색이 옅은 중간지대 의원들의 선택이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한동훈 대표 발언 직후 나온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실상 반대 메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을 요구하며 친한계 의원 10여 명이 잇따라 글을 올린 겁니다. 국정감사 이후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친한계는 다음 주 바로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국감이 막을 내렸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올 다음 달 15일을 문제 해결의 시한으로 정한 만큼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극한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고 이 정도에서 국민 민심을 좀 다독이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이 문제를 갈등 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친윤계는 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둘째 주를 거론하며 이 같은 기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친한계 만찬에 이어 단체 대화방 압박을 두고 당 분열을 조장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서로가 이제 감정 싸움 비슷하게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이 독대를 기점으로 해서 보수 분열이 시작되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심리적 분당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의원총회 표대결 가능성까지 전망되면서 이른바 중간지대 의원들 표심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도로는 친윤계가 숫자로 다소 우세하다는 분석이지만 친한계는 특별감찰관이 민심을 다독일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결속력을 충분히 보인 만큼 김 여사 문제 대응에 공감하는 관망파를 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친한계 내부에서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108명의
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씩 풀어갈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실상 빈손 면담과 첨예한 당내 갈등 구도 속에 아직은 강경파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밑에선 내부 상처를 최대한 피하며 민심을 움직일 묘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3주가량 진행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고성과 충돌 속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공방이 국감장에 도배되면서 정쟁만 남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은 국회의 권능을 부각하며 이번 국감을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국회가 가진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고 또 국정에 대해서 감시 견제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여사 공세 예고는 다음 달 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을 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풍경만이 최상의 방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3주가량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은 동행명령장 카드를 아끼지 않으며 국감 기간에 나온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명태균 씨 여론조작 논란을 고리로 공세의 고삐를 조였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하겠다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 지연과 헬기 이송 특혜 논란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국감장 곳곳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기런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헬기 타고 나르샤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26년간 국감을 평가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마저 김 여사와 이 대표 이슈에 집중돼 실효성과는 거리가 먼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내린 이유지만 국감 종반까지도 서로를 향한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은 접어두고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이 23억 원에 달하는 김건희 여사는 종신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형을 구형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감에서도 탄핵 소추된 검사의 분변, 토사물 논란이 의원들 입에 오르며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소문이 쌍디귿으로 파다했어요. 쌍땅스이 뭐예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파다했는데 말해보세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토사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물과 관련된 발언을 서영교 의원께서 하셨는데 그게 지금 전체 법사위에서 그 징계 사유를 가지고 따지자고 저희가 법사위원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은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감사를 넘어 수사와 다름없었다는 평가까지 나오지만 다음 달 김 여사 특검 전국과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서로를 향한 여야 공세 수위는 한층 더 격해질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기승전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뒤덮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감이 끝나는 대로 김 여사 규탄 장외 집회에 이어 특검법 통과까지 벼르고 있어 11월이 전국 최대 분수령이 되리란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내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공사 의혹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야당 주도로 영부인을 상대로 한 첫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고 지금 동행명령장 전달이 물리력에 의해서 차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성역 정권이라고 주장한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해주고
기관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관저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감사원장은 고발 안건이 의결되기도 했습니다. 관행과 절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제출되신 열람으로 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반대하는 태도가 옳습니까? 국정감사는 막을 내리지만 여야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다음 달 2일 김 여사 범국민 규탄 대회로 대국민 여론전에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롱패딩을 준비하겠다며 겨울까지 장외투쟁을 공언했는데 여당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나쁘끄러운 모습마저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롱패딩과 영혼까지 끌어모아 길거리로 나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혹을 총망라한 김 여사 특검법 처리도 예고돼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 직전 날인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를 벼르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려고 드는 것이고 우리 행정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 선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은 두 차례 폐기된 특검 대신 국정조사로 방향을 돌렸는데 11월이 전국 최대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1월 달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또 국회에 우리 당에게 있어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더 폭주하고 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할 것이고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또 폐기되더라도 관철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특검으로 탄핵을 선동하려 한다고 반대하고 있어 남은 정기국회 내내 여야 수싸움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불법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명태균 씨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고발장도 접수됐는데 공소시효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에서 명 씨는 응답자 수를 3배 넘게 뻥튀기 하라거나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율이 경쟁 후보보다 높아지도록 젊은 층 응답률을 임의로 조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저한테 이제 지시를 할 때 일부적으로 이제 이거 데이터를 조금 손을 대라, 네. 조작을 해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창원지검이 공천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 사이 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별도로 고발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고 대통령 부부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 방조했단 겁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지만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공소시효가 멈추는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선거범죄 전담부서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우선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부터 따져본 뒤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공소시효 정지돼 가지고 기소가 되면은 공범에 대해서도 기소하는 것은 일반 법원리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짧게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공선법의 취지 자체가 원래 빨리 끝내서 선거 유무효로나 혼란을 막기 위한 건데 5년 임기 끝나고 그때 처벌받도록 해야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명 씨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보정을 지시했을 뿐 여론조사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서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명 씨 관련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어제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인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최근 한 언론에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차명으로 운영한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81차례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관련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 씨와 합의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벌인 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확실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택시기사 의료 기록을 확보해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씨에게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었는데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택시기사가 문 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료 기록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경미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 합의까지 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확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할지 고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의료 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치료를 받은 한의원에서 충분히 압수수색하거나 충분히 그 치료받은 내역에 대해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확보한 자료가 문 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오전 서울경찰청에 문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문 씨가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에서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파병 북한 군인에게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해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화부가 공개한 설문지에는 한글로 모자와 군복 치수를 묻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앞서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군인에게서 장비를 배급받는 동영상도 공개됐습니다. If that is the case, it's serious, obviously, and but it also indicates that Putin is having trouble. 화상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는 물론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는 위성과 영상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І ми чекаємо нормальну, чесну, сильну реакцію партнерів на це.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파병까지 감행하자 정부도 살상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국방부와 함께 논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언급은 군축과 국제 안보를 논의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As for the so-calle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comment on such groundless stereotype rumors aimed at smearing the image of the DPRK.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는 푸틴 대통령의 의전은 전용기 호위 비행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브릭스 회의 개막 첫날부터 따로 만나 우호를 과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보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돌려 말하기는 했지만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Мы нисколько никогда не сомневались,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относится к наши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серьезно. Но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미국 백악관은 적어도 3,000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이달 초중반 배를 타고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Traveled by ship from the Wonsan area in North Korea to Vladivostok, Russia. These soldiers then traveled onward to multiple Russian military training sites in eastern Russia.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중대한 긴장 고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독일 외무부는 북한 대사 대리를 소환해 파병에 항의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북한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North Korean actions have an impact on North Korean and Chinese relationship. This on this side has an impac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India and China and India and Russia.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관리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우리의 일이라며 부인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내놓자 북한 외무성 김정규 러시아 담당 부상도 응답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김 부상은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국제법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파병에 대해 명시적인 확인은 피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파병 사실을 발표한 뒤 북한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병을 입증하는 영상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파병설이 불법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여론 악화 확산을 차단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북러 간의 파병설 관련해 가지고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전선 투입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를 통해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이 오는 27일에서 28일쯤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강력한 압박을 서방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 대표단이 나토와 EU를 대상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브리핑에 나섭니다. 국방부와 외교부,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다음 주 초 벨기에를 방문해 나토와 EU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에 대한 브리핑과 관계자 면담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나토 마르크 루터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회담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의 파견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신속한 파견을 약속했습니다. 북한이 차기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미 대선을 즈음해 무력 도발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로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차기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존재감을 과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도발 수위는 당연히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미국 동부까지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ICBM 발사를 통해 실질적인 위협을 확인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대기권 재진입이 쉬운 고각 발사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정상각도 발사를 통해 실제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재진입 시험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고각 발사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해서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ICBM을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 기지를 시찰하고 이를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고 핵무력이 철저한 대응 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ICBM 발사를 넘어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 오로지 차기 미국 정부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 일정도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의도하는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강도 높은 무력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한반도의 긴장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납북자 가족들이 다음 주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을 향해 전단 10만 장을 날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 전후 납북자 피해 가족 연합회는 어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단 살포를 반대하기 전에 정부가 북한의 납북자 문제 해결과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을 향해서도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단을 계속 날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중산층 출신임을 강조하며 억만장자인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남부 경합주인 조지아의 디켈브 카운티에서 열린 유세에서 나는 중산층 출신으로 내 출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비부터 식료품, 주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격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가 미래를 위한 싸움이며 자유를 위한 싸움이고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근본적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며 나는 의회가 여성 생식권을 회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럽게 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 급증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이 고의로 국경을 해체하고 문을 활짝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남부 선벨트 경합주의 하나인 애리조나 메리코파 카운티에서 진행한 유세 연설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아프리카 콩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교도소, 정신병원에서 온 범죄 이민자의 침입을 위해 국경문을 활짝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쓰레기장이 되었다. 우리는 세계의 쓰레기통 같다며 내가 쓰레기통이라고 말한 건 처음이지만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유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인 만큼 에너지 정책이 미 대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We are going to bring energy down by 50%, 50% within 12 months from January 20th. 트럼프는 에너지 자립을 신속하게 이루겠다며 화석 에너지 이용을 다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탄소 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유턴을 선언한 셈입니다. 정반대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앞으로 10년간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경제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립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President Biden and I feel a deep sense of responsibility in this moment. The largest investment in climate, not onl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bu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이런 가운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대표적인 생활 물가 지표 가운데 하나인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근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과거 대선 전에 몇 주 전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유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 언론은 해리스가 휘발유 가격 하락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면서 이런 경제적 호재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지역 본거지인 이곳 트럼프 타워에서 탄성이 터져나올지 탄식이 터져나올지와 관련해 에너지 문제가 중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번 대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변신했습니다. 머스크는 왜 전기차 지원에 인색하고 언론 자유에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스크가 트럼프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격전지를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정치자금 단체를 통해 1,000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상금을 걸고 유권자 등록을 촉구합니다. Definitely hound friends, family, acquaintances, people on the street, everyone you meet, to say to just to register. We've got to register. 머스크의 주력 사업은 더 이상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입니다. 기대 이하라는 비난을 받으며 사이버캡이란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서둘러 발표한 것도 머스크식 도박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사업이 현 정부 규제에 묶여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2026년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규제를 넘기 위한 혜택을 보기 위해 미리 일정을 발표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We'll move from supervised full self-driving to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where the car you could fall asleep and wake up at your destination.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정부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금과 발사 횟수 등을 놓고 정부와 싸우며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역시 사업을 확장하려면 엄격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각종 규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처럼 머스크의 사업들은 대부분 정부 지원이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 첨단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규제 한 개를 만들 때 10개를 철폐하겠다며 고강도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업무에 머스크를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I will create a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task, and Elon, because he's not very busy, has agreed to head that task force.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전을 지닌 머스크는 천생 사업가입니다. 겉으론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머스크가 트럼프의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권정입니다.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는 다이어트약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처방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구할 수 있다 보니 오남용 우려도 커져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비만 치료제로 입소문을 탄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시중 약국엔 재고가 있다는 알림글이 속속 내걸렸습니다. 체중 10% 이상을 빼준다는 약효에 관심과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후기가 줄을 잇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실상 무작위 처방이 성행해 단순 미용 목적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매자의 주장 말고는 실제 몸무게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체질량 지수 30 이상 과체중 환자만 가능한 처방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의사 처방전 없이 해외 직접 구매로 위고비를 구할 수 있다는 판매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 확인부터 처방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21초예요. 네.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위고비를 온라인 쇼핑몰 검색 금칙어로 설정하며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비만학회는 위고비가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만 구토와 설사, 췌장염 등 부작용도 있다며 치료 대상자만 처방받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저혈당 증상이나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악화가 되면서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무드 체인지나 수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 변화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 집단사직 공백을 메우려고 정부가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다이어트약 범람 우려를 키우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AI 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행한 민간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처방 자료를 학습한 AI 채팅을 통해 이용의자의 질환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협은 이 업체가 제휴기관이라고 공개한 의료기관 상당수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사용자가 비대면 진료 대상인지도 확인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자신을 비방한 회원에게 소송 취하 대가로 거액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의협 대의원이 임 회장 탄핵을 시도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로 가뜩이나 의정 갈등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의협 내분마저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이 전공의 지원금 4억 원을 빼돌렸다고 온라인에 비방 댓글을 올린 의협 회원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 임원인 해당 회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임 회장이 처벌 불언서를 써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한 겁니다. 임 회장 측은 처벌 불언서를 써줄 생각이 없어 일부러 큰 돈을 요구한 거란 입장이지만 음성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임 회장은 수차례 설화에 휩싸여 의료계 안팎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커진 것이 대표적입니다.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인데 이면택 회장 막말 청문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목숨은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의협 대의원들은 각종 막말과 독단적인 의사결정 등을 이유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의원 246명 가운데 103명이 임 회장 불신임만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해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총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의 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초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시총회 일자 등을 결정할 거라며 가급적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총회 자리에 대의원 164명 이상 참석해 110명만 동의하면 임 회장은 곧바로 직을 상실하고 의협은 60일 안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들의 뜻을 모아야 할 의협이 지도부 공백 사태와 이후 여파를 걱정하게 된 셈입니다. 만약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여야 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의사들과 협상에 나서려 했던 정부의 청사진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는 31일 헬로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 등 인파가 몰리는 도심 곳곳에 종합 상황실이 꾸려졌습니다. 2년 전과 같은 참사가 절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CCTV 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군중 밀집도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인파를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헬로윈 대비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운영 첫날. 지자체가 다중인파 감지 CCTV와 안심 비상배 점검에 나섰습니다. 실시간 화면으로 단위 면적당 인원을 자동 측정해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경찰과 소방, 지자체에 상황을 알려 신속한 출동을 돕게 되는 겁니다. 시민이 직접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달라는 구조 음성을 인식해도 곧바로 경찰관과 통화가 연결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이상 없나요? 네, 영상과 음성 양호합니다. 녹사평역 광장에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실이 꾸려졌습니다.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인파를 관리하고 이동식 확성기, 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사 주최자가 불분명한 지역 축제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개정법에 따라 용산구가 단계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뤄진 대책은 이태원역 하차 인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세계음식 문화거리와 퀴논길 등 인파가 몰리는 이태원역 주변 골목길에서 혼잡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데 1단계 주의 단계까지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지만 3단계 심각 단계에서는 인파 유입이 전면 차단되고 대로변으로 이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일대에만 지자체 관계자와 경찰, 소방, 교통공사 등 4,200명이 넘는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상황실에서 경찰, 소방, 구청 등이 유관기관들이 상황 판단을 회의를 거쳐서 현장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대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홍대에서는 재난 문자 전광판을 통해 현장 혼잡도를 알리고 건대에선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인파 관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종은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오늘 오후 시민 추모대회를 진행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은 먼저 희생자 159명을 기리기 위해 오늘 오후 1시 59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4대 종단의 기도회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태원역에서 대통령실 서울역을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한 뒤 6시 34분부터 본격적인 추모대회를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시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히려 오른 건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이형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통화 긴축이 끝났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4대 은행의 고정형 금리 하단은 4%가 넘습니다. 열흘새 0.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특히 변동금리는 상하단 모두 올랐는데 상단은 6.5%가 넘습니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지표금리가 요지부동이거나 일부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동안 인하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온 만큼 기준금리 하락 여파가 크지 않다는 게 은행권 설명입니다. 특히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가상금리를 올리거나 감면금리를 낮추면서 대출금리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어쨌든 그 수단이 금리이다 보니까 감면금리를 이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많이들 올렸죠. 이번 달 들어 주담대 급증세가 꺾이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힘든 만큼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훨씬 더 그 목표치를 넘겨서 가계대출을 늘려놨기 때문에 은행 자체가 좀 가계대출을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달 시행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외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전세대출 공급을 억누를 억제책을 포함해 가계비 관리 강화 시기와 강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우리 쌀과 우리 누룩으로 전통 수제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오정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고두밥을 만들기 위해서 쌀을 찌는, 즉 막걸리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얼마나 찌는 거예요, 대략? 보통 증기가 통과하고부터 55분 정도를 찌게 됩니다. 그러면 고두밥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찐쌀, 즉 고두밥과 누룩, 물을 섞어서 일정 기간의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치면 막걸리가 됩니다. 네, 청년 농부의 전통 수제 막걸리는 발효와 숙성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2달가량 걸리는데요. 일반 시중 막걸리에 비하면 최소 4배 이상입니다.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를 전혀 넣지 않고 이른바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인데 모두 4차례 담금 과정을 거칩니다. 감미료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맛을 농밀하고 항상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4번에 걸쳐서 발효 작업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사양주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사양주입니다. 전통주 매력에 빠져서 24살부터 10년 넘게 양조 외길을 걷고 있는 정희연 씨. 전통을 고집하는 만큼 일본식 계량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당연히 전통 누룩만 씁니다. 또한 경기도 가평지역에서 생산되는 삼광쌀과 찹쌀만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평의 농산물을 이용해 전통 막걸리를 만들고 있으며 요즘 그 소비자 기호에 맞게끔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현재는 그 지역
특산품으로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에는 전통 막걸리로, 젊은 세대에는 이른바 힙한 막걸리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청년농부의 전통 수제 막걸리. 지난해 경기 지역 술페스타에서 탁주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깊어지는 가을, 강원 강릉에선 대표적인 가을 축제, 강릉 커피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축제 발상지인 안목해변 커피거리에서 열려 바다와 어우러진 커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해안 소나무숲 그늘에서 펼쳐진 커피 소풍.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바닷바람과 어우러진 커피 향은 가을 낭만을 한층 더합니다. 즐길 거리도 많고 바다 앞에서 커피 마시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직접 커피를 내리는 체험도 인기입니다. 커피콩을 볶고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취향대로 직접 만들어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커피 자판기 100여 대가 설치된 안목해변은 바다와 커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유명 바리스타들이 정착해 커피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강릉은 커피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강릉 커피 축제는 바로 그 발상지인 안목해변 커피거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00명의 시민 바리스타가 핸드드립을 선보이는 백인 백미 행사와 커피콩 볶기 체험 등 20여 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바다와 소량이 극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 삶 속에서 지친 그런 피로를 한꺼번에 다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으로 축제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가을 단풍과 함께 커피향으로 물든 강릉 커피 축제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인공지능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린 미술 작품이 런던 소더비 경매에 처음으로 출품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소더비는 이달 말 영국 갤러리 운영자인 에이단 멜러가 개발한 AI 로봇 아이다가 그린 작품을 경매에 올릴 예정입니다. 작품명은 AI의 신 앨런 튜링의 초상화로 여성의 모습을 한 아이다가 눈에 장착된 카메라와 로봇 팔을 이용해 그렸습니다. 아이다의 작품은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에 경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수익금 일부는 아이다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관람객이 먹어버려 유명해진 현대미술 작품 진짜 바나나를 벽에 테이프로 붙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이 다시 경매에 나옵니다. 소더비는 다음 달 20일 이 작품을 경매에 붙인다며 낙찰가를 최대 15만 달러, 우리 돈 2억여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낙찰자는 테이프, 바나나와 함께 진품 증서와 공식 작품 설치 설명서를 받게 됩니다. 테이프로 붙인 바나나 코미디언은 지난 2019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전시됐을 때 한 행위예술가가 떼어내 먹으면서 유명해졌습니다. 화산 폭발로 멸망한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 유적에서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정교한 벽화가 새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집은 작지만 이례적으로 많은 벽화로 장식돼 있다고 폼페이 고고학 공원 측은 밝혔습니다. 집안 벽 곳곳에는 그리스 비극, 파에드라와 히폴리토스를 주제로 한 벽화를 비롯해 님프와 사티르, 비너스와 아도니스 등 다양한 작품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이른 아침 안개가 짙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곳곳에서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드니까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겉옷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지금은 서울과 전주가 11.6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단풍 나들이 하기에도 더없이 좋겠네요. 안개는 오후부터 사라지겠고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늘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10.1도, 대전이 11.1도, 대구가 13.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24도, 전주와 광주가 25도, 부산은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